네, 2023년 새해가 밝고 처음으로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CES 리뷰 진행을 맡은 대덕넷의 김효셉입니다. 네, 올해 2023년 대덕특구가 어떤 해냐면요, 50주년을 맞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양한 행사가 계속 될 텐데요. 오늘 특별히 이제 스파클 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은 과학기술 현장을 찾아서 스파클 티드로 서로의 기술 가치를 교류하는 그런 연구개발 특구진흥재단과 대덕넷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초에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최대 규모로 가전 박람회이죠. 그 CES가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 어김없이 저희가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올해 전 세계 12만 명의 인파가 현장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왜 사람들이 이토록 CES를 주목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CES 현장을 찾는 이유는 바로 이제 미래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많이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늘 2023년에 새해를 여는 그 힘차게 여는 의미에서 오늘 그 CES 2023년 현장 정보를 총망라해서 가능하면 현장에서 이제 발로 뛰어다닌 분들과 오늘 토크쇼를 펼쳐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 그 현장에서 발로 뛰신,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오늘 새벽에 한국에 도착하신 분도 계시고 한데, 자기 소개를 잠깐 하고 네, 우리 토크쇼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덕넷의 김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 미국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여튼 오늘 새벽에 인천에 도착을 해서 대덕넷 요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밭대학교 기술지주를 맡고 있는 임종태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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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로 우리 그 2년 차죠. 작년에 참여하시고 올해 처음으로, 아니 두 번째로 참여하시고 유영균 박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유용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신입 초짜 CES 방문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초짜 CES 방문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로봇을 연구하고 있는 박종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이게 확실히 초짜라서 이게 신선한 느낌이 확 나는데요. 힘이 넘치시네요. 신선했습니까? 예. 오늘 그 세 분을 모시고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참여 소감을 전체적으로 한번 그냥 듣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 참여하신 분의 그 아주 신선한 현장 스토리 소감이 따끈따끈할 것 같은데, 우리 박종원 박사님부터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도 이번에 CES를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사실 저는 이제 이런 CES 관련된 뭐 전자제품, 뭐 로봇 이런 첨단 기술 관심이 많아서 기존에도 이와 관련된 거를 뭐 유튜브나 이런 걸 이렇게 통해서 꾸준히 챙겨보고는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이후에 최초로 대규모로 진행된 행사여서 제가 기존에 팬이었지만 직접 볼 수 없었던 업체들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뭐 질문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그 전시장이, 그 넓은 전시장이 꽉 차 있는 모습을 보고 대단히 좀 이렇게 작년하고 다른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만족스러웠습니다. 예. 작년하고 그래도 뭐 올해 가장 큰 차이점이 그러니까 규모 면에서 차이점을 느끼신 거죠? 네네. 일단은 이제 한 절반 정도 비니까는 썰렁해 보이더라고요. 네. 썰렁해 보여가지고 좀 저도 뭐 예를 들어서 LG 관만 해도 그냥 QR코드 붙여놓고 네. 아니면 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안 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빈 공간 없이 꽉 차서 그때 볼거리도 많고 좋았습니다. 네. 자, 우리 코로나 전과 모든 한 10번 이상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임 교수님의 소감은 어떠셨는지? 우선 개인적으로 CES가 저한테 주는 그 큰 뭐 숙제 같은 게 좀 있는데요. 우선은 CES를 간다고 하는 그 기대감, 꼭 소풍 가는 데 우리가 그 전날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런 기대감이 막 차서 이제 CES를 기다리고 갑니다. 가면 볼 게 너무 많고 만나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시간이 너무나 부족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보통 아마 한 3만 보 정도를 이렇게 걷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걸어 다녀도 나중에 후회가 남아요. 못 본 게 많고 못 만난 사람들이 많다 느끼는데, 그러면서도 돌아오면 아, 내가 과연 뭘 놓쳤을까? 또 내가 그렇게 며칠 동안 내 시간을 투자를 해서 나는 과연 얻은 게 뭐가 있고, 내가 이 얻은 거를 기반으로 해서 나 주변에 계시는 분들하고 어떤 지식을 공유하고, 또 내가 속한 이 지역 사회와 더 나아가서는 이 대한민국에 어떠한 조그마한 기여라도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뭐라고 할까? 자기 반성과 함께 또 그런 어떤 책임감 이런 거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전시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10년 좀 더 된 것 같아요. 제가 다닌 게 더 되는데, 그 돌이켜보면 10년 전에는 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산업과 그 생태계 서비스들이 만들어져 갔는데, 이번에 가서 그 느낀 거는 또 산업의 축이 좀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중심의 생태계에서 이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그 전환점에 서 있구나 하고 하는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를 크게 느끼고 왔습니다. 네. 맞아요. 이번에는 사실 모바일과 관련된 그 특별한 어떤 기술 전시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확실히 이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디지털 전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현장에서 느끼게 됐는데, 예, 오늘 지금 참가 소감을 요약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셨는데요. 사실 올해 2023년에 가져다주는 이제 또 열기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까 작년보다는 많이 참석을 해서 규모 면에서 이제 크게 이제 차이가 났는데, 이게 코로나 일상,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대비를 해보면 여전히 아직 그 코로나 이전 상황하고는 좀 숫자 면에서도 그렇고 열기가 조금 어떻게 보면 아직 완전 회복은 아니라고 사람들이 많이 평가를 하던데. 네. 그 이제 제가 코로나 이전부터 다녔기 때문에 이제 보충 말씀을 좀 드리면, 보통 우리가 그 코로나 이전에는 참가하는 그 업체 수가 4,400개, 500개 정도가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등록된 그 참관하는 분들의 숫자도 17만 명에서 18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22년 같은 경우는 4만 5천 명이 참여를 했다고 나왔고요. 기업 수도 한 2,000개 조금 더 넘게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예상은 한 10만 명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한 12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했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에는 아직까지 한 30% 이상이 빠지는 거고요. 참여 기업 수를 보더라도 한 4,400개까지 가기는 한 40% 정도 빠지는 것 같습니다. 한 3,100개 정도 참여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전한 복구는 안 됐지만, 그 와중에도 이 벤처나 스타트업들은 줄지는 않은 것 같아요. 코로나 전과 후가. 그게 아마 우리가 여전히 CES에 대한 기대와 그다음에 세계 경제 그 스타트업들이 뭔가를 해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주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에 한 뭐 어떤 그 CES의 열기나 이런 그 규모 면에서는 한 70% 정도의 회복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전과 후를 아무것도 안 보고 처음 그 가보신 입장에서는 어떠셨어요? 그 자체의 장면들이? 저는 이제 기존에 뭐 국내에서 열리는 뭐 다양한 컨벤션에는 뭐 저희가 참여도 수차례 했었고, 로봇을 가지고 뭐 저도 뭐 기술을 배우러 많이 갔었는데, 일단 느낀 거는 규모 면에서 이게 왜 국제적인 가전 쇼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미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기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낀 거는 그 규모나 이런 다양한 업체가 압도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저도 이제 팬이기도 하지만 뭐 캐터필러나 뭐 존디어나 이런 회사는 사실상 국내에는 시장이 없거든요. 그런 시장이 없는 회사를 뭐 만날 기회조차 없는데 현장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게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유 박사님은 열기 면에서는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도
그 예전에 2019년도 기준으로 17만 명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10만 명인데 정말 17만 명이 왔을 때 어떤 분위기일까 좀 궁금하긴 해요. 지금도 정말 충분히 사람들 많아지면 궁금하고 이 행사가 얼마나 큰 규모냐면은 인공지능 학회 중에서 좀 큰 학회들이 한 10,000명 정도 오거든요. 네. 한 10,000명 정도만 와도 정말 큰 학회라고 큰 어떤 행사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는 정말 큰 행사인 거죠. 행사고 그 저는 이제 이 약간 규모가 줄어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 코로나도 있지만은 그 중국이 이제 빠져서 맞아요. 그런 원인이 큰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저도 이제 듣기로는 예전에는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중국인들도 많이 왔는데 미국 중국 사이의 관계가 이제 안 좋아지면서 중국 기업들이 진출 안 하고 중국인들도 안 오게 되면서 아마 이 행사가 좀 규모가 축소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누군가 우스갯소리로 이 중국 기업이 CES를 살렸다고 하면 이제는 한국 기업들이 CES를 살린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이렇게 진실로 하시던데 하여튼 열기 면에서나 규모 면에서 많이 회복되고 있고 그리고 그 자체의 규모 스케일이나 다양성 그리고 이제 시장의 어떤 규모 면에서 확실하게 이제 글로벌하게 압도적이어서 한국 분들도 많이 또 그 CES 현장을 가서 오히려 거기에서 더 교류가 많이 잘 되는 그런 현장을 저희가 이제 체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올해의 캐치프레이즈, CES 캐치프레이즈가 비인잇, 그러니까 뭐 함께 빠져들자, 뭐 이런 기술 트렌드에 빠져들자 이런 이제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휴먼 시큐리티 for all이라는 그런 어떤 주제를 내세웠어요. 그래서 크게 웹 3.0과 메타버스 그리고 디지털 헬스, 모빌리티 이런 큰 분야가 유독 돋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야를 좀 이렇게 인상 깊게 보셨는지 아까 그 모바일에서 자동차 이런 식의 키워드를 이미 말씀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어떤 전시 분야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짚어보면 이제부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모바일 지금 저희가 라이브로 하기 때문에 지금 실시간 한 150분 정도 이렇게 시청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채팅창에 뭐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수시로 저희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또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많은 댓글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 우리 분야로 한번 본격적으로 이제 넘어가 볼 텐데, 먼저 아까 그 자동차 이미 나왔으니까 그 열기가 어땠는지 누군가는 또 이 세계 모터쇼가 이제 CES 쇼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평가를 하시던데, 네. 예,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모빌리티 분야부터. 네, 그러면 제가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CES가 시작된 게 1967년도예요. 그 이제 라스베가스가 아니고 그때는 뉴욕 시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시작을 해서 라스베가스로 넘어온 게 한 1995년 정도 그때부터 넘어왔는데 처음 지금 56년 정도가 된 거죠. 근데 CES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소비자 가전 쇼죠.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인데 TV와 냉장고를 중심으로 하는 쇼예요. 네. 이런 추세가 한 40년 정도는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가 2007년도에 애플이 스마트폰을 이제 CES에서 손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 한 10수년 동안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어떤 서비스와 혁신 기술의 생태계가 쭉 CES를 주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가보니까 그 산업과 기술의 그 중심점이 이제는 자동차로 옮겨가고 있더라. 그걸 느낀 거죠.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을 보면 우선 단골로 나오는 기업이 이제 BMW, 뭐 벤츠 이런 친구들이 사실 이 가전쇼에 나온 게 벌써 한 10년 됩니다. 되는데 이번에 BMW 같은 경우도 새로운 컨셉카를 이제 전시를 했어요. 그 약으로 DEE라고 D라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이제 디지털 이모셔널 E 네. experience. 예. 예. 그래서 그 BMW가 강조하는 거는 자동차가 그냥 사람이 단순히 타고 다니는 그런 차가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 ultimate companion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와 인간 간의 상호 교감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좀 이렇게
인터랙티브도 굉장히 쉽게 하고 뭐 등등등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자동차를 앞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벤츠는 이제 또 EQXX 쪽으로 뭐 전기차에 굉장히 이제 집중을 하죠. 그래서 EQXX 같은 경우도 전시를 했는데 그게 이제 로드에서 지금 한 1200km까지 달리는 뭐 한번 완충을 하면 네. 굉장히 성능이 좋은 그런 자동차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미국의 그 스텔란티스라고 하는 그 네, 자동차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브랜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마세라티부터 지프, 뭐 램, 그다음에 크라이슬러 이런 복합된 그 기업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2038년까지 넷 제로를 선언을 했어요. 물론 이번에 GM은 전시를 뭐 크게 안 했지만 GM 같은 경우는 2년 전부터 2035년부터는 그 화석 연료 자동차는 생산하지 않고 전부 다 전기 자동차로 이제 전환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빌리티는 결국은 전동화와 자동화 두 개의 키를 가지고 발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스마트폰의 생태계가 자동차로 바뀐다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보면은 그 커넥션이 스마트폰이 자기도 모르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네. 스마트폰끼리 연결이 되고 사람과 사람 간에 연결이 되는데 앞으로는 자동차도 다 커넥션이 이루어집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간의 연결, 자동차와 그 도로의 인프라 간의 연결, 그리고 이것들이 뒤에는 또 클라우드가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동차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누가 장악을 할 것인가. 네. 지금까지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구글이나 아마존이 장악을 해서 굉장히 큰 비즈니스를 만들어냈는데 이제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구매부터 그다음에 자동차 운전, 그다음에 관리, 그다음에 사고, 보험, 그다음에 자동차 안에서 즐기는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자동차 안에서의 어떤 온라인 구매 이런 모든 것들 데이터가 이제 다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스마트폰보다 더 많은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이걸 장악하기 위해서 그 아마존은 AWS,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 확보 전쟁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세대에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누가 장악을 하느냐, 그 장악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주도하는 예. 그런 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게 큰 저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많은 라이다 또는 레이더와 같은 그런 업체들, 그 다음에 또 모빌 아이와 같은 그 칩들을 인공지능 칩들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그 성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저희 대한민국의 스타트업들도 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가 이제 라스베가스의 전시장을 보면 이 그 호텔에서도 전시를 하고 라스베가스 그 컨벤션 센터에서도 이제 엄청난 규모의 컨벤션 센터에서 이제 하는데 웨스트홀에서 이 자동차 그 기업들이 한 300개가 네. 전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율주행, 전기차, 그다음에 커넥티드라는 표현, 그다음에 촬영용 그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어떤 데이터 이런 키워드들로 이제 말씀하신 그 미래 그 산업의 헤게모니를 누가 줄 것인가 이런 거를 가늠할 수 있던 현장이었는데 혹시 이 모빌리티 관련해서 특별히 느낀 점이라든지 네. 인상 깊었던 점, 예, 박 박사님. 네, 저도 이제 로봇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네. 저도 이런 그런 기존의 모빌리티 시스템을 로봇화하는 이런 작업을 많이 해봤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모빌리티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모바일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모바일에서 처음에서, 모바일? 예, 처음에서 모바일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폰을 모바일이라고 해요. 네. 그 다음 때 모바일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런 모빌리티를 저희 쪽 전문 용어로는 모바일 플랫폼이라고도 하거든요. 아, 전체적으로. 네. 예. 그러니까 뭐 사실 들고 다니면서 쓰는 그쵸. 폰을 네. 스마트폰 모바일이라고 하고 그래서 모바일에서 모바일로 넘어간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많이 느꼈던 거는 이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사실 친환경으로의 이 전환이 굉장히 느렸어요. 예. 특히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자동차인 램이나 프랑스의 자동차인 회사인 푸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존에 만들던 내연기관 중심의 차량에서 전동화를 한다든지 뭐 친환경을 한다든지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었거든요. 예. 이번에 가서 느꼈던 거는 이런 회사들조차
자, 다 이제 저 배터리로 내장된 전기차화를 시도를 하는 걸 보고 아, 전기차로 가는 게 이제 정말 대세가 됐구나. 네. 미온적이던 회사들까지 이제 전동화를 추진하는구나. 이걸 제가 처음 느꼈고요. 두 번째로 느낀 거는 이 자동차 시장에서 이런 그런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는 전동차로 넘어가고 굉장히 많이 만났던 것이 자율주행 솔루션 제공 업체들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 업체들은 아마 저희 같은 일반 컨슈머들은 흔히 접하기 어려운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AI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제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물어봤을 때 이들 회사들의 목표는 주로 이런 AI 관련된 자율주행 기술을 잘 개발한 다음에 완성차에 이렇게 납품하는 형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을 넘어가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자율주행 관련된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네. 많이 발전했고 이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한국 업체들도 관련된 센서나 소프트웨어에 굉장히 강점이 있어서 그 부분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느낀 거는 미래의 그럼 자동차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아마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이 되면 차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네. 운전자가 차에서 할 일이 없죠. 그러면 차에서 뭘 해야 되냐? 저희가 비행기 타면 마찬가지잖아요. 비행기 타면 앞에 있는 그 스크린을 보드에 보고,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하는데 약간 그런 시장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이런 플랫폼 지금 애플이나 구글이 가지고 있는 이런 플랫폼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이제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데 소니가 이제 아필라를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차를 보고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자동차도 OEM처럼 애플이 마치 더 이상 스마트폰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네. 위탁을 주는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완성 자동차 업계가 이렇게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아서 차만 생산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네. 라고 생각이 됐고 실제로 소니 같은 경우에는 혼다랑 손을 잡고 이제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래에는 이제 진짜 차에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나 게임, 미디어를 들고 있는 회사가 좀 더 주목을 할 거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기존에는 유튜브로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테슬라가 운영하고 있는 베가스 루프라는 시리즈가 네. 있습니다. 베가스 네, 루프. 네. 예. 사실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베가스 루프가 사실 차가 한 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뚫어서 터널을 만드는 건데 이렇게 터널을 만들면 기존 터널 공사에 비해서 비용이 몇백 분의 1로 굉장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네. 비용이 줄어드는데 기존 보통 터널이라고 하면은 내부에 벤틸레이션 시스템을 깔아서 이렇게 공기도 빼주고 해줘야 되는데 전기차를 운영하게 되면 그런 것이 굉장히 없어지는 장점이고요. 네. 제가 탔을 때 느꼈던 장점이 뭐였냐면 전기차를 타고 이 터널을 달리는데 교통체증도 없고 신호등도 없고 터널이 색깔이 막 바뀌는데 이게 마치 클럽에서 노는 듯한 내가 이동을 하지만 굉장히 빠르고 단시간에 노는 듯한 이런 느낌을 줬는데 이 자동차 산업이 모바일 플랫폼 모빌리티 산업이 나중에 지금 현재 단계에서 넘어서 미래에는 이제 기차나 비행기랑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에 테슬라 루프,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루프라고도 많이 이제 통하는데 잠깐 모르시는 분들 설명을 드리면 사실 테슬라는 전시 부스가 없었잖아요. 네. 근데 작년부터 사실 그게 운영이 됐는데 그 테슬라 루프라는 거가 자율주행차로 이제 아까 그 조그만 터널에 전시관들을 이동하면서 계속 무료로 이렇게 탈 수 있어서 전시관이 너무 넓은데 15분 갈 거리를 한 1분에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루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루프를 어느 전시관보다 테슬라 루프는 그 루프를 통해서 테슬라 홍보가 자연스럽게 되는 예, 그런 현상을 저희가 이제 목격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렇게 신기하고 클럽 분위기도 나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테슬라 루프가 사실은 지금 이제 공항까지 이렇게 루프를 이렇게 연결한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보링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하에 이제 터널을 뚫어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테슬라의 기술로도 자율주행은 가능한데 라스베가스가 지금 자율주행 허가를 안 주기 때문에 지금 운전사가 있는 그런 주행을 하고 있죠. 거고요. 지금 이제 계획은 라스베가스 지하에 한 48km 정도를 다 이런 터널 길이 합하면 48km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라스베가스의 어떤 교통 체증을 줄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모빌리티 분야에 혹시 유 박사님은 또 인상 깊었던 점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순서 마지막이니까 네. 불리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 순서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앞으로 먼저 하시고, 이렇게 순서를 하셨습니다. 이게 내공 있으신 분이 앞에서 얘기를 다 해주시니까 저는 이제 할 말이 별로 안 남아있는데 네. 저도 그 테슬라 루프 작년에도 타보고 올해도 타보니까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그 별게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구멍만 뚫어놓고 거기 작은 구멍 뚫어놓고 이제 전기차가 다닌다. 그렇죠. 끝인데 이게 이제 저는 뭐 정확히 모르지만은 이게 직경이 줄어들면 비용이 많이 줄잖아요. 네. 보통 이제 터널 뚫는 거의 비용이 한 10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기차니까 가능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매연이 안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내부에도 환풍 이런 구조도 필요가 없는 거고 네. 이게 좀 생각하지 못했는데 뭔가 좀 미래의 어떤 혁신적인 교통수단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전기차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약간 이게 자율주행이 가면서 요즘에 단거리는 이제 자동차로 이동하기 부담이 없어지니까 비행기하고 경쟁한다 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옛날에는 비행기 타던 거리를 이제는 차를 몰고 갈 수 있는 네. 그런 식으로 변하고 있어서 좀 많이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좀 자동차 산업에서 이제 보면 이제 관련된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필요한 부품들, 센서나 아니면 여기 이제 뭐 딥러닝, 인공지능에 필요한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인상적인 거는 그 작년에 라이다 회사가 되게 많았어요. 제가 알기로 라이다 자동차 라이다 센서 회사가 대단히 한 40개 정도 있었는데 올해는 그 수가 확 줄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게 기술이 좀 성숙해졌다.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는 망할 때 망하고 살아남는 회사들만 오는 거죠. 이게 조금은 이제는 그쪽의 센서 기술은 이제는 좀 성숙화되어 있고 이제는 가격 문제라고 합니다. 기술은 거의 다 완성이 돼 있는데 라이다만 해도 지금 뭐 개당 1,000만 원, 500만 원 하는데 이거를 이제 완성차 회사 입장에서는 30만 원대 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가격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는가 문제 성숙화돼서 그런 이제 센서들은 성숙화된 것 같고 이제는 이제 그런 센서들 이용해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제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소프트웨어 기술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회사들끼리 이제 합종, 연합해가지고 공통의 플랫폼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기존의 AWS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강한 회사들은 또 그들만의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이런 정말 많은 회사들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혹은 자동차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몇 개 안 살아남지 못할 거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PC에서 윈도우가 살아남고 우리가 오피스를 쓰듯이 자동차에 필요한 플랫폼도 뭐 기껏해야 2-3개 정도만 살아남을 것 같은데 어떤 플랫폼이 살아남을지 또 누가 주도권을 잡게 될지 서로 힘 합치고 경쟁해서 그런 것들이 되게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 스마트폰에도 이제 그 OS가 필요하잖아요. 이 자동차용 이제 OS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 뭐 이런 게 지금 나와서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거기다가 그동안 그 스마트폰의 그 모뎀 칩의 강자가 하나 있잖아요. 퀄컴. 네. 퀄컴도 스냅드래곤 디지털 셋이라고 하는 자동차 전용의 어떤 그 AP를 만들었어요. 거기는 뭐 커넥션에 대한 무선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까지 칠할 수 있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자동차로 넘어가려고 현장이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LG가 9년 전부터 전장 사업을 열심히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나 다행스러운 게 2022년 작년에 이제 흑자로 돌아섰어요. 전장 사업이 그동안 다 적자였다가 그래서 LG는 보면 LG전자의 그 전장 사업부, VS 사업부가 있고 그다음에 또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 그다음에 또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안에서 이제 자율주행되면 뭐 할 거냐, 엔터테인먼트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동차용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LG 디스플레이 가지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처음 나온 LG 계열사, LG 이노텍. 거기 이제 자율주행 관련되는 여러 부품들을 하니까 뭔가 지금 4개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룹 내에서 선의 경쟁을 하면서도 시너지를 만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고 삼성은 LG에 비해서는 조금 자동차 쪽이 조금 느린 것 같아요. 이제 삼성전자가 뭔가를 좀 하려고는 하지만 디지털 콕핏 이런 걸 중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LG보다 조금 속도가 느린 감이 있고 물론 뭐 삼성 SDI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하만이라고 하는 그 기업을 통해서 자동차 전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LG보다는 느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지금은 삼성이 이렇게 크잖아요. LG보다 밸류에이션이 큰데 네. 마켓 캡도 크고 아니 이대로 자동차 산업이 점점 치고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LG가 더 커지지 않겠니 삼성보다 이런 아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보면 우리나라 기업 안에도 이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이 전장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갈 확률이 커 보인다.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아, 지금 이제 삼성한테 이제 경고하시는 거죠? 왜냐면 왜 이게 사실은 경고라기보다 이게 삼성이 잘 안 되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좋겠는데 사실 이거 사실은 이 가전 중심 쇼인데 가전 쪽 이야기 좀 해도 되나요? 그럼요. 이제 순서가 이게 정해져는 있지만, 기획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제가 세계경으로 도착했잖아요. 그래서 생각났을 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CS가 사실 가전으로 출발했잖아요. 40년을 가전으로 했는데, 가전에서 더 이상 보여줄 게 별로 없어요. 가전의 중심은 삼성하고 LG예요. 아무도 부정을 못 합니다. 제일 그 위치에 LG가 있고, 그 다음 센트럴간 중심에 삼성이 있어요. 과거에 소니 안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파나소닉이나 중국의 TCL, 뭐 하이얼 안 보여요. 삼성, LG밖에 없는데 삼성과 LG를 딱 비교해 보면 삼성의 새로운 혁신은 안 보여요. LG는 이번에 디스플레이 올레드 가지고 큰 히트를 쳤잖아요. 엄청나게. 진입이 아주 260개 그 올레드 그 디스플레이 엮어가지고 사람들 홀 쏙 빼놓지 않습니까? 강한 인상을 심어줘요. 거기다가 TV 쪽에 보면 무선 97인치 올레드 TV, 그 다음에 트랜스페런트 투명한 TV, 플라스틱 TV라고 올레드 TV라고 하는 거. 그리고 2년 전에는 또 감기는 TV를 보여줬잖아요. 뭔가 하여튼 새로운 걸 자꾸 보여주는 혁신의 노력이 보이는데 삼성이 안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극적인 거죠. 경고는 아니고. 아니, 저는 또 현장에서 그 많은 평가들을 하시는데, 현장의 평가는 뭐 어떤 뭐 이렇게 숨길 수도 없고, 근데 삼성관을 보면 줄이 엄청납니다. 거기 가보면 줄이 기다려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LG는 워낙 이제 크고 대규모로 이렇게 흡입을 하면서 LG 그 전용 디스플레이를 딱 보면서 감동하면서 딱 입구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평가하시는 게 삼성이 말씀하신 대로 혁신의 어떤 정도, 감동보다는 뭐 그냥 당연히 예상되는 듯한 그런 거를 이렇게 보고 나왔다. 그런 이제 평가를 많이 하시던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이제 어떤 현장의 평가들을 대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떠셨나요, 우리 유 박사님은? 삼성과 LG 지금 삼성을 나왔는데 디스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네, 저는 그 작년에 CES는 삼성이 주인공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뭐 이게 다른 큰 기업들이 아는 기업들이 많아. 비교할 대상이 아니었죠. 비교할 대상이 없었죠. 삼성이 압도적으로 가장 훌륭했다 볼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올해는 좀 실망스러웠다. 이게 사실은 그 작년에 삼성관하고 올해 삼성관 비교했을 때 새로운 게 그렇게 별로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좀 실망스럽고 그 반면에 이제 저 상대적으로 작년에 LG는 그냥 아무 QR코드 붙여놨거든요. 그것도 이제 뭐 비하인드 스토리에 있는 것 같던데, 근데 올해는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딱 비교를 하면 누가 봐도 이제 뭐 누가 봐도는 아니고 대부분 다 LG 쪽에 그 좀 인상적이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동의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가전이란 거에 이제 더 이상 이제 혁신이 무엇인가. 사실 지금 뭐 이게 커넥티드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엮고 무선으로 조정하고 하는 거 이미 다 되잖아요. 그렇고 그 뭐 디스플레이 이제 뭐 TV 화면이 더 커지고 화질이 좋아지고 이제 거기서 우리가 기술의 난이도에 비해서 우리가 좀 실제로 사용자가 더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좀 약하지 않나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조금 이제 그래서 이제 CES라는 행사 자체가 이제 가전뿐만 아니라 또 확장되는 것 같아요. 가전으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경험이라는 게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뭐 자동차 모빌리티 이야기 하면서 이제 그 LG와 삼성의 싸움을 붙이는 얘기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번에 이 모빌리티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지만 하나의 키워드를 뽑으라면 많은 분들이 이 웹 3.0 메타버스 이쪽을 꼽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컨벤션 중앙홀에 또 메타버스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중앙에 위치해 있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메타버스 웹 3.0 이게 사실은 AI하고의 결합도 같이 이제 융복합되면서 상당히 많은 서비스와 그 혹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화된 서비스들이 상당히 많이 펼쳐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좀 그 또 코멘트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 200여 분이 이제 보시고 계시는데 질문도 많이 이제 날려주시면 그 현장에 갔던 그런 그 현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답변을 성실하게 할 테니까 질문도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픽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웹 3.0, 메타버스 이런 키워드 분야에 대해서 또 어떻게 느끼셨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처음 제가 시킬까요? 어떻게 순서를 네, 자꾸 네, 순서를 바꿔. 예, 먼저 아니, 저기 어려운 거는 아니 이렇게 훅 들어가야 이제 라이브에 맛이 있는 거죠. 네. 아니 저는 뭐 이렇게 사실은 그런 쪽을 잘 뭐라고 할까 기술적으로 잘 이해가 없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일반인하고 똑같은 심정으로 일반인의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게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결국에 이제 사용자 경험이 중요하고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는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은 그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성숙되었는가, 내가 얼마나 이 기술에 몰입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너무 무거워요. 무겁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보여주는 영상이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환경에 몰입하기에는 네.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도 기대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많은 전시가 있고 이 CES라는 행사에서 더 이상 새로운 기술을 알기 위한 행사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있죠. 사실 새로운 기술을 보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인터넷으로 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기술을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사실 이 메타버스 이런 쪽에는 이런 그 디스플레이 기술, 우리가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 기대를 많이 했는데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조금 멀었다. 네. 왜냐하면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해봐도 인상적이지 않아요. 아직까지 갈 길이 멀고 이게 생각보다 이게 지금 당장 될 것 같았지만 생각보다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이 좀 멀다고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좀 그런 것, 사용자 입장에서는 네.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네. 어떤 이렇게 사용자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인데요. 네. 사실 이제 메타버스에 정말 올인한 기업이 있죠. 메타. 메타. 예, 메타가 사실 메타버스에 엄청 돈을 붓고 투자를 했다가 지금 뭐 주가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지금 경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인원도 많이 감축을 하고 있는데 사실 메타버스는 이제 저희 이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미래 먹거리다. 스마트폰 이제 누구나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데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 제5의 제6의 장기라고 하잖아요. 이게 없으면 사실 뭐라도 안 되니까 네. 장기처럼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거 들고 다니까 이게 무거운 거를 결국에는 뭐 눈에 쓰든 뭘 하든 어쨌든 이런 메타버스든 이런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갈 거라고 했는데 사실 이걸 봤을 때 제가 10여 년 전에 3D TV의 재현판인 것 같은 거죠. 그때 막 3D TV가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 다들 막 3D TV가 최신 기술이고 막 맞아요. 여기저기 사고 하는 게 유행이었는데 사실 그 글라스로 쓰고 보면 처음에 한 5분 정도 신기합니다. 네. 그 이후로는 이게 머리도 아프고 특히 여기 안경을 계속 써야 된다는 그런 네. 불편함도 있고요. 가장 큰 게 소비할 컨텐츠가 없다는 거죠. 맞아요. 제공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아주 짤막한 걸 외에는 제공할 거 없었는데 아바타 말고는 또 별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그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쓰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큰 제약인 것 같고 지금 물론 그 외에도 이어폰이랑 통합을 하기도 하고 나의 행동 같은 걸 통합을 해서 게임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저도 다양한 것들 경험해봤지만 아직 거기에서 주장하는 만큼의 몰입감은 못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 메타버스는 좀 더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수님 어떻게? 비슷하신 생각들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CTA에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메타버스를 포함한 웹 3.0. 3, 웹 3.0이 실생활에 가까이 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느껴보면
전시 기술들이 보면 AR, VR 또는 뭐 XR, MR MR. 또는 게임 요 정도 또는 햅틱 디바이스 뭐 요 정도 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메타버스나 웹 3.0이 나오기 이전부터 쭉 나왔던 그런 기술들의 연장선에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술적이나 어떤 제품이나 그 기술 면에서는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는다. 네. 이 웹 3.0 또 메타버스가 다만 그 컨퍼런스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 메타버스를 포함한 웹 3.0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은 진행이 되고 있더라. 네. 그러니까 그런 논의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도 뭐 그 프로스 앤 콘스가 있는 거죠. 네. 그 사업을 보는 눈들이 다양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CTA가 주장하는 것처럼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피부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번에 그 메타버스 관련 뭐 세미나나 세션 뭐 이런 것들이 한 15회 넘게 개최됐고 그 세부 주제를 보시면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이 소비자 측면의 메타버스 컨텐츠 그리고 연구, 컨텐츠 연구 그리고 문화 산업과의 연관성, 가상 캐릭터 활용 뭐 이런 것들의 주제들이 이렇게 다뤄졌다고 그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어떤 실제 아까 그 마치 3D TV, 3차원 그 TV를 마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확 와 닿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디바이스, 뭐 네트워크, 컨텐츠 플랫폼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아직 그 융복합이 제대로 된 뭔가 결합된 뭔가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막간을 이용해서 아까 제 질문을 그 좀 실시간으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 몇 분의 질문들이 올라오셔서 좀 전문적인 그 질문들도 올라오셨고 그랬는데 먼저 제 답변을 다 해주셔도 되고 이건 내가 좀 답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준섭 님이 과거 CSB의 벤처와 스타트업들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동향이 변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면 뭐 기술이 진행 활성화라든지 글로벌 기술력의 상향 평준화 뭐 이런 이제 효과들이 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질문 겸해서 말씀 주신 분이 있으시고요. 또 이제 그 자신을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연구자라고 그 소개하신 김재현 님이 이 CES에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업들 동향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 아까 그 LG 삼성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는데 디스플레이 좀 구체적인 얘기이긴 한데요. 한번 이것도 혹시 질문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메타버스와 웹 3.0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준비할 수 있는 산업 분야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이제 올라왔는데 지금 당장 답변이 가능하신 분은 그 임 교수님. 네, 이거 스타트업 첫 번째 질문을 네네네.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큰 기업들, 인텔, 그 다음에 뭐 구글 또는 방금 말씀하신 페이스북 옛날에 페이스북, 그다음에 아마존 등등등 다 뭐 20년 전에는 사실은 조그만한 스타트업들이었죠. 이 혁신 기업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을 바꾸는 이런 세상을 바꾸고 어떤 산업의 생태계를 바꿔가는 거는 대기업보다는 이런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이런 스타트업들이 뭔가를 만들어가고 변화를 이끌어간다는 것이고 그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이 스타트업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 세계가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소리 없는 총성의 전쟁을 사실 벌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 유니콘이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각 정부가 스타트업 육성이 얼마나 그 국가 경제력을 키우는데 중요한지를 인식을 한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정치적인 면, 그다음에 또 민간에서의 어떤 또 자발적인 생태계 구성 등등이 합해지면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온 결과가 CES의 유레카관을 통해서 반영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또 혹시
그 다른 질문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네, 네. 뭐 스타트업 관련해서 뭐 저도 뭐 주워 들은 얘기로는 네. CES가 너무 대기업들의 잔치판이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떤 스타트업 위한 그게 몇 년도부터 했었죠? 이런 것들이? 유레카는요. 네네. 그게 한 10년이 훨씬 넘었을 겁니다. 네. 네. 그게 예전에는 이제 그게 너무 대기업들 판이니까 이런 스타트업들을 위한 좀 장소를 마련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 10년 정도 됐다고 네. 했잖아요. 그렇게 된 거고. 근데 이제는 오히려 그 유레카관을 이 더 주인공이라고 얘기하는 네.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대기업 그 과서 좀 화려한 기술들 보고 지나가면서 볼거리는 이렇게 메인 컨퍼런스 공간이 좋은데 이런 스타트업 그 관련된 곳을 보면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았지만 되게 도전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볼거리는 오히려 또 이런 그 스타트업들 모여 있는 곳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 메타버스의 산업 활용 측면에서 네.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메타버스라는 게 그 결국에 내가 현실 세계와 다른 가상 세계 공간이잖아요. 그 가상 공간에 내가 그 얼마만큼의 현실 세계에 의미를 둘 수 있는가가 중요하고 그거를 이제 추구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하는 거라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 게임에서 보면은 저도 이제 온라인 게임 좋아했지만 예전에는 게임 세계 안에서 현질하는 걸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 보면은 게임 세계 안에서 그 게임 세계 내에서 사회적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 현실 세계에 돈을 일주일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받거든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 현실 세계, 가상 세계 공간의 삶이 현실 세계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상 세계지만은 그 세계에 몰입하기 위한 어떤 그래픽이나 네. 공간, 뭐 시각적이고 우리가 청각적인 즐거움 주는 요소들, 그리고 그 공간 내에서의 사회성, 사회나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메타버스라는 게 결국 궁극적으로는 내가 가상 세계 내에서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게 만들 수 있는 막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어떤 요소 기술들의 집합이다.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사실은 뭐 게임이 사실은 메타버스의 가장 이제 기존에 네. 많이 어떤 성공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그 메타버스 가상 공간이 점점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몰입을 하게 되고 많은 이제 돈을 내고 그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겠죠. 그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제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약간 마이너할 수도 있지만은 위험한 환경 우리가 직접 어떤 이제 뭐 원자력 연구원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방사선 같은 거를 이제 피폭의 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가상 공간 내에서 훈련을 하고 실제 환경에서는 최소한으로 빨리빨리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라든지 뭐 그런 어떤 도구로서 활용되는 어떤 네.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화재, 재난 발생 시에 그런 게 적용이 되고. 예, 아까 자동차 모빌리티, 좀 개인적으로 아까 자동차 모빌리티의 엔터테인먼트, 커넥티드, 이런 게 결국엔 이 메타버스랑의 결합이 제대로 되면 그 자동차 안의 공간이라는 그 세계에서 레디 플레이어 원인가 그 영화도 결국에는 물론 자동차 안에서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끼고 이렇게 가상 세계로 오가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그런 디스플레이나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느끼는 느낌은 자동차 공간 안에서의 그 메타버스의 현실화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박 박사님 또 의견 있으신가요? 네. 사실 저도 그랬지만 젊은 학생 때는 자기만의 개인적인 공간을 갖기가 정말 어렵죠. 네. 집에 가도 나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이 아니죠. 방 외에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직장을 구하고 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차를 사는 거죠. 맞아요. 자기 차. 차를 사는 거는 당연히 이동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차 안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자동차가 지금은 데이트를 한다든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긴다든지 그런 공간이 되겠지만 이제 저도 사실 지금 테슬라 자동차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걸 생활을 즐기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기존의 내연기관 차를 탔을 때는 차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동할 때만 타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동하지 않아도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이 늘어났다. 차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는 가족들 눈치 때문에 영화를 세게 틀어놓고 못 봐요. 네. 근데 차에서는 영화를 세게 틀어놓고 볼 수 있어요. 네. 훨씬 큰 스크린.
그리고 차에서는 게임을 해도 눈치 안 보고 하는데 집에서 거실에서 게임하면 굉장히 눈치를 받거든요. 그래서 약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자동차라는 게 어떤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메타버스 기술이나 그런 것과 연결이 되면 굉장히 아주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사실은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말씀해 준 것처럼 마치 이제 거기에 대해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사실 지금 뭐 벤츠나 BMW 혹은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구독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왜 시트 열선을 키는데 돈을 달라는 거냐? 차에 만들어 넣어놓고 왜 한 달에 $20를 내면 시트 열선을 키게 해주고 안 내면 안 켜주고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것들은 지금 과도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미래는 이런 다양한 미디어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면 18,000원인데 차에서 보면 좀 싸게 해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막 틀어준다거나 그런 면에서 무한한 어떤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아까 자동차와 이제 우리 메타버스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아까 BMW의 DEE라고 하는 그 모델에 보면 사실은 뭐 그런 가상과 현실을 결합시키는 그런 걸 광고를 해요. 그래서 막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다음 세대는 아니 곧 다가올 수년 내로 자동차에서 반영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스크립션 모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플랫폼들이 자동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이미 테슬라가 이제 무선으로 다 그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그 모든 앞으로 나온 자동차들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로 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옵션들이 하나씩 들어갈 때마다 돈을 받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글쎄요, 그게 뭐 조금 뭐 반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산업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면 차에서 원래 차 운전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차에서 있는 시간이 좀 즐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큰 변화네요. 저도 이제 퇴근하기 전에 집에서 게임 못 하니까 여기서 한 10분 정도 게임 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요. 그 이제 자동차 이제 디스플레이도 잘 나오면 엄청 좋은 게임용 도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예전에도 그 차 안에 오디오 시스템에 차값보다 더 비싸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라는 공간이라는 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제 개인을 위한 나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두 분이 이제 테슬라를 갖고 계시고 테슬라를 제가 타봤는데 그 두 분이 테슬라를 얘기를 하시니까 요즘에 뭐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지만 한 $1를 높이는데 기여를 하시지 않았나. 농담이고요. 자, 우리가 그 사실은 이 CES의 그 기술 분야, 전시 분야가 40개가 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두 분야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 얘기는 못하지만 우리가 디지털 헬스를 비롯해서 혹시 뭐 다른 분야에 이런 점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으면 좀 해주시고요. 아까 그 김재현 님이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를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혹시 이 시청자분들이 이 기업들의 동향에 대해서 현장에서 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에 좀 달아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분야에 대해서는 디지털 헬스를 비롯해서 다른 분야 그리고 올해 최초로 농업 분야의 그 존 디어 회장님이 발표를 하시기도 했고 작년에는 바이오 디지털 헬스 분야의 에봇에서 처음 이제 최초로 CES 최초로 발표를 하게 됐고 올해는 이제 농업을 이제 얘기를 하셨고 그랬는데 다른 분야, 그러니까 지금 모빌리티나 이런 쪽에 외에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농업 하면은 박종원 박사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진짜 농사를 지으세요? 처음 순서를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해서 바로 발표를. 사실 저는 존 디어의 굉장한 팬입니다. 굉장한 팬이고 실제로 이런 트랙터로 이 밭을 가는 그런 영상들이 있거든요. 굉장한 만족감을 줍니다. 저는 굉장히 자주 보는 편인데요. 사실 국내에도 트랙터 기업들이 있죠. 대동도 있고 뭐 트랙터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 CES에서 존 디어가 언급되기 시작한 건 굉장히 최근이고요. 이제 이번에 기조연설에도 그 얘기 나왔죠.
네. 존디어가 여기 왜 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따지면 아니 뭐 트랙터 회사에서 굳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전 전시회 왜 왔지? 이런 의미가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존디어가 지금은 약간 농담으로 네. 농슬라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농슬라? 예. 농업계의 테슬라라고. 아, 농슬라. 네, 존디어가 사실 최근에 이런 자율주행 트랙터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도 인수를 했고요. 네. 그거 관련해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번에 보여준 게 이제 씨를 뿌릴 때 파종을 할 때 네. 씨를 뿌릴 때 모든 곳에 그런 물이나 살충제를 다 뿌리지 않고 씨를 뿌린 그 자리에만 그걸 스프레이식으로 뿌려서 전체적으로 사용되는 뭐 살충제냐 네. 혹은 사용되는 물의 양을 확 줄이는 그런 걸 했죠. 네. 사실 실제로 뭐 이렇게 농사를 대규모로 지을 경우에 그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되죠. 물을 어디서 구해오고 특히 이렇게 미국같이 큰 데는 물을 끌어오는 것 자체가 일인데 그런 비용을 확 떨어뜨림으로 해서 식량 가격을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서 나중에 향후에 미래 인구가 뭐 100억 명이 넘어갈 지구를 위해서 그때 생산될 수 있는 그런 식량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로 지금 거듭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트랙터에다가 AI 기술과 로봇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서 훨씬 더 낮은 단가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기술을 보여줘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네. 실제 전시장에도 사실 얼핏 보면 아니 이런 구닥다리 트랙터를 왜 여기다가 전시장에 세워놨지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 사용된 기술들을 보면 다들 굉장히 놀라셨고 기조연설 그리고 전시장을 오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놀란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네. 저는 요 존기어라는 기업 말고도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제 캐터필러라는 기업이 있죠. 아마 캐터필러 기업은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중장비 회사입니다. 중장비 회사인데 이 캐터필러라는 회사에서 이번에 CES에 보여줬던 기술이 뭐냐면 몇천 킬로미터 밖에 있는 포크레인, 몇천 킬로 밖에 있는 불도저를 직접 운전하게 해줬어요. 원격으로. 원격 운전하게. 사실 저도 뭐 지게차 정도는 운용을 해봤지만 네. 뭐 굴삭기나 이런 불도저를 직접 운영해 볼 기회가 없었는데 네. 제가 가서 보니까 시뮬레이터를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 굉장히 잘 만들어 현실감 있는 시뮬레이터다 그러니까 시뮬레이터가 아니라 현실이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원자력 환경에서 운용되는 그런 로봇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게 실시간으로 안정성 있고 쉽게 네.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캐터필러에서는 그러한 기술을 누구나 쓸 수 있고 네. 사실 중장비를 저희가 활용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그렇죠. 그런 거를 쓸 수 있게 함으로써 이제 미래에 어떤 뭐 도시를 개발하는 걸 할 때 네. 많은 수의 이런 장비들을 사람의 도움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였다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이건 들어도 좀 인상 깊네요. 포크레인 운전해 보셨죠? 네, 포크레인 운전. 태어나 처음 해보신 거 아니에요? 예, 저도 처음 해봤는데 사실 운영 방법은 유튜브를 많이 봐서 기존에 대략은 알고 있었는데 저도 좀 떨렸는데 전 그게 굉장히 놀랐어요. 예. 저처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직접 할 수 있을까? 할수 근데 있는 그쪽에서 문제 없다. 해라. 그래서 저도 몇 사 퍼서 해봤거든요. 아, 그래요? 그게 굉장한 즐거움이었어요. 예. 저는 줄 서 있다가 이제 못했는데 그거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원래 이제 포크레인 자격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렇죠. 내가 포크레인 자격증도 없는 일반인들이 실제 포크레인을 움직이는 거죠. 실제 포크레인이에요. 가상에 저기 한 거리가 어느 정도 있었죠? 그게 일리노이 주이니까 네. 뭐 몇천 킬로 떨어져 있다고 했어요. 야. 그게 뭐 딜레이도 지금- 없어요. 예, 네. 거기가 딜레이도 거리가 없고. 예, 거기가 눈이 오고 있었어요. 아. 라스베가스인데 예. 그 직접 현장은 눈이 오고 있었어요. 아, 예. 예, 왜 그래서- 그 현장을 저는 못 봤지? 야. 그래서 저도 워낙 이게 넓어서. 의아했던 거는 제가 봤을 때 이런 기술이 사실 좀 덜 팬시하지만 네. 효과는 파급력은 훨씬 클 거라고 아, 생각이 그럴 것 드는데 같은데. 예. 이게 상대적으로 제가 찾아봤을 때도 미디어에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덜 네. 다뤄진 것 예, 같아서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네. 아니, 저도 이제 같이 기계공학 전공이고 좀 네. 편향돼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존디어 나온 걸 가지고 그 좀 약간 비하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 저게 왜 그래요? 나오냐? 이게 할 게 없어서 나왔다. 약간 이런 식으로 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약간은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네. 근데 이게 CES에서 이게 가전이냐 그러면 아니지만 더 이상 CES는 가전 전시회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기술이 먼저 이렇게 내세우고 신기술에 대해서 보고 어떤 기술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런 그 농업 분야에서 이제 농업이나 이런 분야에서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이제 도입돼 가지고 아마 식량을 어떻게 하든지
적은 비용으로 네. 점점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정말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기술을 도입하는 입장에서도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다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높은 완성도를 요구하고 있고 단가도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존 디어에서 쓰는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되게 비싸잖아요. 비싸기 네. 때문에 우리가 첨단 센서들 부착해가지고 뭔가 이런 기술을 도입해서 뭔가 해보기 더 좋은 환경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자율주행 자동차도 요즘에 자율주행 그 트럭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산업 분야들이 오히려 조금 더 이런 첨단 기술들을 활용하기 좋지 않을까 생각들어요. 왜냐하면 기존 산업은 안전 문제도 있고 단가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저는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이게 존 디어가 웨스트관에 모빌리티 쪽에 전시가 되어 있고 캐터필러도 그 옆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저는 아까 처음에 그 휴먼 시큐리티 포 올 예, 맞아요. 이번에 사실은 그 CTA가 유엔과 함께 이제 그 인간을 위한 어떤 안전 기술 이런 걸 하나 그 슬로건으로 내세웠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표 주자 중에 한 사람으로 존 디어를 키노트에 모신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존 디어가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냥 뭐 농기에 이러면 사람들이 좀 우습게 볼 수는 있는데 사실 존 디어는 포션 글로벌 90위권에 있는 아주 훌륭한 기업이에요. 네. 예, 훌륭한 기업이고 다만 그 친구들이 이제 이번에 키노트로 올라온 거는 HS4A Human Security for All이라고 하는 그 테마에 딱 맞는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비용으로 저노동력으로 가성비 좋게 우리 식량을 생산을 하고 늘어나는 인구를 이렇게 먹여 살리고 그 다음에 아까 CN 스프레이 잡초만을 골라서 제초제를 뿌려서 지구 환경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자율주행 트랙터 이게 완전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지 혼자 바꾸는 거예요. 이 트랙터를 하니까 그 농부들의 삶이 엄청 좋아지는 거죠. 이런 등등등 그런 관점에서 존 디어는 이번 테마에 딱 맞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사실은 아까 디지털 헬스 쪽으로 이제 뭐 에보트의 로버트 포드라고 하는 분이 2022년도에 디지털 헬스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키노트를 했어요. 물론 코비드에 그 영향이 있습니다. 그 후광을 입은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키노트 처음 등장을 했는데 그 이후 이번에도 전시관을 또 크게 만들었어요. 노스관에다가 만들었는데 사실은 에버튼은 주로 진단에 관련되는 전문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혁인상을 2개인가 3개를 받았는데 이번 진단뿐만이 아니라 그 척수에다가 어떤 센서를 넣어서 진동으로 어떤 뭐 치료를 하는 진단을 넘어서서 치료까지도 접근을 했고 그다음에 또 하여튼 또 여기 또 심장 관련되는 심장에 어떤 무슨 좀 자그마한 어떤 디바이스를 넣어서 심장 쪽에 어떤 또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이제는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까지 넘어가는 뭐 그런 추세가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채팅창에서도 우리 농술라라는 표현이 재밌어요 뭐 이런 반응도 남겨주시고 그랬는데 농술라 인상 깊은 키워드를 오늘 하나 탄생시킨 목사님이시고요. 자, 이 분야별로 지금 농업 분야나 디지털 헬스 잠깐 이제 언급이 있었는데 분야별로는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또 이제 다음 기회에 또 그 리뷰를 한번 해보고자 하고요. 사실 기조연설도 있었고 저희가 이제 여러 이제 메시지들을 우리가 이제 소화를 했었는데 사실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3,000개가 넘는 그런 총 우리 이번에 CS 참여 기업 중에 500개가 넘는 기업이 우리나라가 참여했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최근 발표된 CS가 발표한 혁신 지수는 챔피언 등급이 있고 그다음에 리더 그룹이 있는데 그 챔피언 등급에 등극하지는 못해서 일본 다음으로 우리가 그 챔피언 리더 그러니까 혁신 리더고 챔피언이 되지 못한 그런 상황도 많이 회자가 지금 되고 있는데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혁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느꼈는가 그런 얘기를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동시에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170개가 넘는 국가들이 참여했잖아요. 그 중에 한국관이 또 많이 규모를 차지했고 이탈리아, 이스라엘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했는데 그런 국가 간의 비교도 저희가 좀
느낀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이렇게 그 후반부에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 안 시킬까요? 어떻게 순서를? 네. 두세 번째. 예, 첫 번째. 예. 사실 이번에 그 CTA가 그 국가 혁신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대한민국이 아마 7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했는데 26위예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점수를 조금만 더 받았으면 챔피언으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25위까지가 챔피언 그 레이블을 줬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마침 또 일본이 고위죠. 0.024점에 뒤처진 그렇죠, 그 다음 등급으로. 네네. 자존심이 그래서 일본은 25위고 저희가 26인데 그 경계선상의 챔피언과 리더로 나눠졌어요. 우리가 네. 한 등급 아래로 돼버렸는데 이제 내용을 다루다 보면 이게 대학교 학점 주듯이 A부터 F까지 쭉 이제 각 항목별로 점수를 매겼는데 대한민국이 점수를 못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다양성. 다이버전스라고는 다양성에서 D 학점을 받았고, 그다음에 사이버 시큐리티, 보안, 예. 사이버 보안 쪽이 F예요. D도 아니고 F로 받았어요. 만약에 그 사이버 보안 쪽에 우리가 만약에 E나 D를 받았으면 저희도 아마 일본을 제껴서 올라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점수가 만족하는 점수는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뭐냐면 대한민국 우리가 우리를 평가할 때는 워낙 이제 그 CES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워낙 잘하고 있고 삼성, LG의 존재감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기대감이 높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 네. 그럼 이거는 우리가 따뜻하게 아니라 따끔하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우리를 평가하는 거에 비해서 밖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평가하는 거는 아직까지도 갭이 있구나. 그러면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게 뭔지 그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또 다른 어떤 혁신의 변화, 우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네네네. 사실 요거에 관해서는 이게 크게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는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CES, CTA에서 평가를 한 거고 사실 이게 어떤 절대적인 그렇죠. 잣대도 아니고 하지만 사실 기분이 나쁘긴 하죠. 네. 좀 나빠요. 네. 그래서 사실 보면 에스토니아나 이런 챔피언 그룹에 있는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 사실 저는 현장을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존재감을 못 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 제가 고무적으로 느꼈던 거는 이제 저희 나라에서 나간 학교들 그리고 이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벤처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사실 그 유레카관을 이렇게 다닐 때 킨텍스인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렇죠. KCS 예. 표현. 이게 왜냐하면 유레카관에 거의 한 30% 정도를 거의 우리나라 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그게 굉장히 뜻깊었고 사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그분들 단순 전시뿐만이 아니라 어떤 세계적인 수준의 이런 것들을 보고 배워보시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다양성 지수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 규모에서 정말 다양하게 모든 걸 골고루 잘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 잘하는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LG가 잘하는 전장 모바일 이런 쪽에 집중을 하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저는 CTA에서는 저희 우리나라가 다양성이 없다고 평가했지만 저희는 우리나라가 이런 몇 가지 특화된 분야에 집중을 하면 특히 자동차 쪽 센서나 이런 솔루션 같은 거 특화를 하면은 앞으로 미래에 이런 큰 시장에 좀 더 적응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유 박사님. 네, 그게 조금 박하죠. 우리가 기업수로는 저희가 규모 2위였잖아요. 2위인데 두 번째로 많이 참여했죠. 그 VIP 고객인데 전시장에 돈도 제일 많이 냈을 텐데. 그렇죠. 지분이 높은. 이게 얘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공정하다고 좋게 생각하면 공정하다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좀 아쉽지만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일 게 있는 것 같고요. 여기들이 좀 예를 들어 세금 문제, 조세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 이런 것도 지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교훈을 삼아서 받아들일 점이 있지만은 또 너무 이렇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네. 자, 이렇게 줄 세우기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좀 민감할 수는 있는데 오히려 그런 말씀하신 박정원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희망을 더 포커싱해서 저희가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긴 하는데요. 한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CES에 열광하고 그렇게 수많은 기업들이 이 CES 현장에 와야 되는지, 사실은 이 컨벤션 산업도 라스베가스에서 되게 이제 화랑을 이제 겪고 있는 거에 저희가 일조하고 있는 건데 왜 우리가 이 CES를 어떻게 소화해야 되는지, 우리가 너무 여기에 어떻게 보면 그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은 돈을 갖다 바친다 뭐 이런 네. 표현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물론 다 맞는 말씀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결국엔 우리가 어떻게 소화를 하고 세계 혁신의 정도를 우리가 목표를 하면서 결국엔 내재화가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이런 걸 CS를 어떻게 소화를 할지, 그리고 연구자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 다양한 계층, 저희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건데,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갔잖아요. 그 최근에 뭐 한밭대 교수님, 그리고 포스텍은 200명 그 가서 이렇게 보고, 한밭대도 그 어떤 프로젝트화 해가지고 그 최종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또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학생들을 교육시키기도 하면서 현장을 보면서 그런 다양한 계층들이 가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는 이 CES 현장을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면서 어떤 걸 얻고 소화를 해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투코 50주년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라스베가스와 우리와 좀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좀 이렇게 우리 얘기를 50주년을 어떻게 좀 혁신을 맞이할까, 이런 걸로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제 마치겠습니다. 근데 먼저 질문이, CES를 어떻게 우리가 소화해 나가고 연구자 관점에서 어떻게 또 접근을 해 나갈지. 예.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렵지. 우선 CES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까? 네. 사실은 그 대기업들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CES에서 이제 뭐 LG, 삼성, SK, 그다음에 롯데도 들어가고 네. 등등등 잘하고 있는데, 저희 관심사는 사실은 이 스타트업 쪽을 좀 쳐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유레카 관, 스타트업들이 모여 있는 유레카 관의 그 분위기나 유레카 관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 그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왜 나가며 거기를 왜 나가야 하며 네. 또 앞으로 어떻게 그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지금 대한민국의 스타트업들이 이번에 정확하게 뭐 숫자가 사실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한 270개 네. 아마 유레카 간에 한 거의 300개 정도 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아마 1000개 정도 기업이 아마 전시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네. 거의 3분의 1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네네, 대한민국이 맞습니다. 가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나갈까?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 진짜 KCES와 같은 그런 그 마이스 산업을 할 수 있으면 네. 우리가 안 나가도 되죠. 네. 예, 그렇게 돈 들이고. 근데 사실은 안 되잖아요. 네. 그 10만 명, 2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네. 마이스 공간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사실은 적극 나가기를 권유하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그냥 뭐 준비를 잘해서 나가야 되는 전제하에인데, 왜냐하면 174군데 나라가 참여를 합니다. 네. 그 안에는 사업하는 분들, 투자자들, 그다음에 또 기술 전문가들이 다 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좁은 한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수백 수천만 명 관심 있는 사람들을 자기 부스에서 만날 수가 있는 네. 그런 만남의 공간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서 당장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거기서 만들어진 네트워크는 분명히 다음에 어떤 다른 일들을 할 때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느끼고 네트워크를 넓혀라. 네. 분명히 도움이 된다. 그런 저는 생각을 네. 하고 있고, 이번에 그 혁신사항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혁신사항 중에도 또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뽑아요. 네. 17개인가를 뽑았을 텐데, 맞습니다. 그 중에 한국의 스타트업이 받은 게 한 5개 정도가 돼요. 네. 이번에 처음 나가신 그 서울의 한양대학교 교수님이 만든 그 블록체인 기반의 그 제로 베이스 날리지 무기명 투표하는, 예. 그게 처음 나가서 사실은 그 유레카 관에 저 우스백이 있어요. 네. 정말 차주지도 않은 우스백이 있는데 네.
자기도 몰랐는데 자기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상을 받고 CTA에서 처음 기조연설 할 때 자기 회사를 언급을 한 거예요. 아, 자기도 놀랐다는 거지. 네. 그 뒤에 외부의 정부에서 찾아온 거예요. 브라질에서. 아, 뭐, 그 예, 좀 예. 그런 문제가 있나 봐요. 네. 투표하는데 같이 일하자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것처럼 그런 기회가 자기도 모르게 오는 거예요. 아. 여기 나가면. 네. 그래서 저는 준비를 잘 해서 적극적으로 나가시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저희가 지금 스파크 클럽 네. 유튜브에 송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 유튜브죠? 유튜브가 이제 기존에 이제 어떤 관습, 네. 네. 많이 코로나 이후에 네. 이런 걸 많이 이제 익숙하니까. 네. 네. 사실 이제 제가 유튜브를 뭐 예전에 영상을 여러 개 올려봤거든요. 저도. 네. 그 중에는 100만 조회수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느꼈던 거는 유튜브가 약간 유통의 혁명이죠. 네. 그 제가 올린 영상 중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올렸는데 저는 이제 전혀 기대 안 했던 예를 들어 콩고 이런 데서 네. 댓글 달리는 거죠. 사실 뭐 CES 이런 것들 보면 항상 이제 기사로 나오는 게 단골 기사가 있죠. 무조건 아마 이번에 있을 때 혁신은 없었다. 아마 이게 네. 단골 기사 무조건 나올 텐데 네, 네, 네. 제가 이 CES를 참가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 CES의 혁신성은 사람을 한 장소로 모을 수 있다는 게 혁신성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나라 언어도 접속할 수 있는 것처럼 네, 네. 그래서 한 장소를 모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저도 뭐 학생 때나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초반에 시작한 연구자일 때는 이렇게 뭐 어떤 자료를 발표를 할 때 뭐 연구실 내에서 발표하는 것만으로 굉장히 떨리고 그랬었는데 네. 사실 이런 큰 시장에서 이렇게 전 세계 뭐 170개국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발표를 하고 특히 이런 기회는 스타트업에게는 웬만해선 주어지기 어려운 기회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CES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이번 CES에서 재미없었던 분야들이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관심이 없는 분야죠. 저는 사실 뭐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CES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런 분야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사실 직감하는 거죠. 네. 트렌드에 관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저도 느꼈던 건 뭐 이렇게 뭐 소변을 뭐 가지고 건강을 체크한다거나 이런 네네. 것들은 저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가 좋은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트렌드에서 관심이 없는 분야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다. 네. 그런 면에서는 CES에 치중을 더 하는 게 좋지 않나 네, 네, 네.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더 투자하고 더 치중하라. 더 치중하고. 네. 네. 반대 의견이십니까? 네, 저는 CES도 가고 싶습니다. 근데 네. 저기 부정적인 얘기부터 한다 그러면은 이게 저는 뭐 CES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뭐 2등했다, 네. 1등했다. 예. 사실 그거는 돈만 내면 1등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우리나라가 CES를 지배했으니 우리나라가 네. 우리 세계 최고 기업, 테크 기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우리나라가 최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건 좀 의미가 없는데 좀 숫자에 좀 집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좀 들고 그리고 막상 그 CES는 미국 기업이 안 나오잖아요. 특히 유레카간 같은 경우는. 네. 네.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그 미국 기업들은 그러면은 어떤 그 루트로 가지고 이렇게 투자라든지 그런 자기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교수님 미국관도 있었어요. 미국관 있었어요. 유레카관에서는 유레카관. 뉴욕은 이제 유니버시티 중심으로 대학교 그렇죠. 관련된 대학교 쪽으로 중심으로 알려져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은 뭐 예를 들면 생각보다는. 프랑스와 같은 텍스텍 같이 그런 식으로 꾸미진 않고 그렇죠. 뭐 대학교별로 이렇게 해서 네, 맞아요. 또 나오는 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는 덜한 면은 좀 있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CS라는 게 정말 미국에서 좀 잘 나간 스타트업들은 안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 밖에 있는 회사들이 미국에 진출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회 네.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건 그래서 이제 그게 꼭 뭐 부정적인 건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조금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이제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이렇게 그 국가별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전시 이렇게 테마로 전시하는 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주로 그 기관별로 왔잖아요. 맞아요. 학교, 네. 네. 그다음에 기관들 나와서 어떻게 보면 그 기관을 좀 이렇게 내세우기 위해서 붓을 만들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그 각자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할까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돼 있고
뭐가 차이 나냐면은 그쪽에 설명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앉아 있어요. 네. 그 테이블이 있죠. 그 우리는 다 서 있고 네. 밖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다 서 있고 이분들은 이제 앉아가지고 데스크를 놔두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공간 마련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약간 제 느낌으로는 다른 나라들은 좀 정말 기업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놨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는 좀 기관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장소를 마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여기 가는 게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는 사실 그 올림픽에 우리가 목숨 거는 거 비슷한 거 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림픽에 관심 없는 나라도 있고 올림픽에 목숨이 걸린 나라들도 있고 이게 이제 그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네. 육성을 하고 하는 것처럼 이게 물론 이게 분명히 도움 되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국가 위상에 올라가는 면도 있고 거기 참여한 기업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외에도 진출하기 위해서 도움되는 기업 부분도 있는데 이게 이제 투자 대비 얼마나 실익이 있는지는 좀 따져봐야 된다. 근데 분명히 이제 우리가 얻는 점도 있을 것이지만은 그런 것들을 좀 따져봐서 저는 근데 꼭 이게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CS 참여하는데 투자하는데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똑같은 걸 사실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 장소도 없고 이 장소가 라스베가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거죠. 20만 명씩 수용할 수 있는 도시가 없잖아요. 관광객들을. 그게 그 컨벤션 센터도 그렇고 그 주위에는 숙박도 그렇고 그 공간에서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적인 그런 것도 있어서 이게 라스베가스니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한국에서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은 라스베가스에서 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이제 한국인들만 만나도 사실 의미 있겠다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 시간 동안에 그 많은 기업분들 그다음에 그 정부에서 고위직 공무원분들 뭐 지자체장들 이렇게 오셨잖아요. 이 한 공간에 다 모였어요. 맞아요. 다 모이면서 제가 아는 분은 CS 3일 내내 CS 구경은 하나도 못하고 미팅만 잡혔더라고요. 네. 3일 내내 미팅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자기는 CS를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지만은 그 CS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 네. 이게 근데 물론 이제 좀 실익을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합니다. 네. 뭐 3대 0이네요. 뭐 이게 CS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 우리가 활용할 가치가 더 크다 이런 이제 입장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 마지막 질문을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질문은 우리 얘기를 계속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올해 이제 대덕특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스베가스도 상상 혁신으로 만들어진 도시잖아요. 그리고 대덕연구단지도 그 국가 주도로 이렇게 그 우리가 좀 잘 살아보세 하면서 그 과학을 통한 그 부국을 이루기 위해서 과학 부국을 외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잖아요. 그 대덕연구단지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50주년이 됐어요. 우리 대덕특구가. 그래서 이제 이런 혁신들을 글로벌하게 보면서 이번에 이제 같이 가신 분이 이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고영주 원장님도 상당히 그 임프레스하게 그 인상을 되게 많이 받으셨다는데 그분도 이제 대전 지역의 글로벌화를 좀 더 강하게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걸 강하게 느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대덕연구단지 과학의 50주년의 혁신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 이 라스베가스의 CES를 보고 라스베가스라는 걸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50주년을 맞아서 어떤 생각을 하고 뭔가 어떤 그 공동의 에너지를 모아야 될까 뭐 이런 이제 화두가 던져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을 안 하면 안 되는. 숙제를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그거 안 하고 가면은 우리가 50주년을 지내는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50살이 되면 내가 점검해보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 사니까 우리를 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번 그 얘기까지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순서를 무작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박종원 박사님이 먼저 서두를 폼을 열어주시면. 이 질문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들었기 때문에 사실 깊게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사실 50주년 축하드립니다. 네. 네. 생일 축하해야죠. 느낌이 있었는데 왠지 50주년일 것 같았는데 축하드립니다. 왠지 느낌이.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거. 홍보가 잘 좀- 몰라요. 과학자들만 알지. 사실 저도 대덕특구의 일원이고 여기 출연연구원에 있지만 사실 여기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생각 못했는데
한번 여기 잠깐이나 한번 생각해봤을 게 제가 이제 뭐 얼마 전에 그 외국인 연구자 분들이랑 예. 여기 대전에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같이 이동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정말 독특한 도시다. 100m를 갈 때마다 기관들이 있는데 전부 K로 시작한다. 네, 그렇죠. 어쩌고 저쩌고. 예. 전부 K라는 한국, 뭐 코리아 과학기술, 코리아 K. 예, 그래서 카이스트도 한국 같은 거. 네. 예. 전부 기관을 열 몇 개를 이렇게 기려하는 건데 정말 기관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같이 전부 K냐? 네. 도대체 K의 뜻은 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코리아다. 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왜 K를 앞에 붙여? 예. 사실 저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자존감과 다양성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 사실 자존감이 낮으면 뭔가 소속을 앞에 뒤로. 두고 싶어요. 아, 어쨌든 그렇죠. 소속을 두고 싶어.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 아, 그렇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U로 시작 안 하거든요. 네. 아메리카로 시작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 기관들은 보면 무조건 일단 코리아를 붙이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약간 이제 우리 50주년 정도 됐으면 뭔가 자존감도 훨씬 높아졌을 거고 좀 약간 다양성을 만들어서 네. 그런 연구소지만 아직까지는 일반인들한테는 연구소가 굉장히 좀 딱딱하고 네. 노잼, 네. 재미없고 네. 그죠? 딱딱하고 재미없고 어렵고 네. 그래서 쉽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뭐 물론 뭐 연구소에 있으면서 많은 뭐 방문객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기도 하지만 사실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진짜 좀 이상하실 정도 이상한 분들이 많이 오세요. 네. 정말 과학에 관심 있는 분들만 오세요. 네. 실제로 뭐 자녀나 본인이 과학에 관심이 있으셔서 방문하시는 거죠. 네. 사실 근데 뭐 미국의 뭐 좋은 예로 뭐 나사나 이런 기관들 같은 뭐 JPL 뭐 이런 기관들 보면 과학에 엄청 관심이 없어도 그냥 어떤 흥미로 이렇게 방문을 한다거나 어떤 연구 결과를 이렇게 공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런 면에서 우리 이런 특후에서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좀 재미도 없고 특색도 없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되고 사실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뭐 스파클 클럽 같은 네. 이런 조금 말랑말랑한 형태로 어떤 정보를 전달하거나 어떤 연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네. 50주년을 축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네. 스파클 클럽을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예, 스파클도 그 중에 기여를 할 수 있다. 네. 네, 그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주 인상 깊었던 그 말씀이 자존감이 확실히 없으니까 K를 붙인다. 뭐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예, 자부심도 느끼면서 그런 것도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조은 박사님 꾼인 것 같아요. 꾼? 방송인으로서 네. 너무 말씀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많이 나가셨잖아요. 네. 아 그래요? 그 사이언스 슬램 왕중 왕입니다. 아, 네. 그러시구나. 네. 아, 훌륭하신 영광님. 이번이면 이름에다 K를 떼면 어떻게 되죠? 다 이상한가? 저는 때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 사실 떼는 거부터 시작할까요? 위에? 네. 이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네. 도메스틱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안에서 이걸 대표하는 기관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뭐 이제 글로벌로 경쟁하겠다 이런 의미가 이런 것도 없는 거죠. 네. 한국에서 이거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애트리는 좋아하겠네요. K가 없어서. 그렇네요. 그러네요. 그렇네요. 애토리가 그죠? 제일 K 애트리가 아니고 자존감이 세신 분들만 모여 있는. 또 애트리. 네. 그렇군요. 네. 카이스트도 아이스트 이건 저기에 있는데 뭐 킴, 크리스, 리스 뭐 하여튼 뭐 그런 K가 여러 많아요. 가지로 K가 많아요. K가 많죠.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거는 한번 생각해볼 방탄소년단도 K 방탄소년단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나갈 수 있지 않나. 저기 K자를 빼자. K자 또 이제 되지 않나? 네네네. 그거 빼면 우리 국가 혁신 지수가 올라갈 것 같은데요. 다양성. 네. 아까 다양성의 D인데 네. 그 적어도 이름만 바꿔도 C가 되지 않을까. 예, 우리 유 박사님. 네, 되게 짧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서 너무 이렇게 멋지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 인상적이었던 게 그 라스베가스가 원래 도박의 도시잖아요. 네, 그 도박의 도박. 도시였다가 지금은 이 컨벤션의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네. 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계속 그냥 이거는 도박 메인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도시가 발전했는데 이제는 그 도시의 미래를 컨벤션 산업으로 잡고 있고 도박도 일부 있고 하지만은 그걸 보고 이게 우리가 연구단지도 이게
항상 그 시대에 맞춰가지고 역할이 계속 진화해야 되고 발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50주년 맞이해서 이 과거에 이제 지금까지 잘해왔지만은 새롭게 연구단체가 어떻게 이제 혁신을 맞이할지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그 라스베가스 제가 거기 현장에서 들은 이제 통계가 라스베가스가 원래 도박이 50% 넘게 산업 그러니까 돈을 벌어들이는 수익이 도박이었는데 지금은 컨벤션이 30%까지 올라갔고 그다음에 푸드 앤 비브리지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기가 30% 되고 그다음에 거기 호텔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세계 최대 호텔도 있고 그리고 이제 카지노가 있는데 그게 30% 정도 되는데 그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 말씀하신 그게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단지도 그리고 재밌는 게 거기 그 라스베가스 시내에서 F1 경기를 그렇죠. 올해 하기로 했잖아요. 네, 올해 그런 것도 11월에 참 대단한 것 같고 그래서 연구단지도 조금 의미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그 정부 주도로 가지고 이렇게 뭔가 일을 많이 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는 이제 기술이 많이 성숙돼 있고 이제 새로운 걸 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도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든지 그렇게 좀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막연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참 그게 그 쉽지 않은 그 도전 과제인데 우리는 너무 우물안 개구리고 여기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그런 데를 가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구멍가게 있는지를 이렇게 실감하게 되는 그리고 이 혁신의 정도가 이 수준 차이가 많이 아직도 있구나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혁신적이고 도전적이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대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10번 이상 다녀오신 그 마지막 우리 임명진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라스베가스 그다음에 뭐 도박과 엔터테인먼트의 도시 그리고 마이스의 도시로 이제 진화하고 있는 네바다라고 하는 사막 한가운데 만들어진 환상적인 도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인간의 그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가 모이는 CES가 열리고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 라스베가스의 예를 들면 멜라지오 호텔이나 또는 MGM 그랜드 또는 뭐 뉴욕역 같은 데 가보면 태양의 서커스 공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엔터테인먼트가 엔터테인먼트죠. 그러니까 태양의 서커스가 주는 의미가 서커스를 한 차원 높은 어떤 창조적인 문화상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혁신의 DNA가 녹아 있어요. 그래서 라스베가스 그 자체가 주는 의미와 CES와 주는 의미 그리고 그 안에서 진행되는 태양의 서커스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그게 혁신의 DNA가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CES를 우리가 그냥 뭐 기술과 산업 이런 거 보고 트렌드 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들어있는 깊은 내막을 들여다보면 거기는 인간의 혁신에 대한 무한한 갈구와 도전 정신이 녹아 있다. 그래서 CES가 지금 56년째 됐어요, 올해. 연구개발 특구도 50주년. 사람으로 치면 이제 지천명이죠. 하늘의 뜻을 따르는 때가 됐는데 연구개발 특구가 50주년을 맞아서 뭔가 한번 컨텐츠 점프를 해야 되는데 결국 거기에 중심은 사람과 사람이 추구하는 혁신의 DNA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아까 우리 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소가 좀 더 도전적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KPI에만 몰입하지 않는 그런 도전적인 연구 문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우선 바탕이 돼야만 그 위에 어떤 훌륭하신 분들의 혁신적인 어떤 R&D 능력들이 부과될 거라고 보고 여기에 덧붙여서 또 출연료 안에만 있으면 안 되니까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 기술 사업화잖아요, 그게. 그래서 산학에 대한 연결고리를 어떻게 정말 진짜 좀 정말 잘할 거냐.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산학이 정말 진정한 산학이냐. 충분한 출연면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진짜 잘 이게 커머디티로 이게 프로덕트로 연결되는 그거냐. 우리 너무 그 형식과 이 규율과 뭐 그게 너무 얽매여 있고 숫자에만 몰입하는 거 아니냐. 뭐 이전을 몇 개 했느냐, 뭐 특허를 몇 개 했느냐 이게 아니라 진짜 휴먼 세큐리티 포 올을 추구한 것처럼
인간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면 그게 산업으로 연결되는 거.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 강화시킬 건가. 거기에 다음 50년에 연구개발 특구의 어떤 모습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혁신 DNA라는 키워드도 상당히 인상 깊은 그런 키워드였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런 라스베가스도 결국엔 재밌고 그런 혁신의 그런 것들을 자극받고 그러면서 우리도 좀 그러고 싶고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일단 K자를 좀 빼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다양성을 좀 존중하면서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한층 한층 좀 그 개선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도 150분이 계속 듣고 계신데 우리 한밭대 최준인 교수님이 댓글을 그 사이에 또 남겨주셨는데요. 학생 입장에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학생들의 흡수 능력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CES 참관이. 그래서 사전에 준비하면 그만큼 많이 보고 느끼는 것 같다. 학생들을 보니까. 그래서 작년 말에 학생들이 사전 지식을 가지는 것이 되게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 준비를 했다는 말씀이시고 또 이번에 CES 간 김에 혁신대학 1위인 아리조나 주립대를 방문했대요. 같이. 그래서 그 대학 혁신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분도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교수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코칭도 하시고 그랬는데 여기에 준비라는 이제 중요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소화를 그 CS를 어떻게 소화하고 우리 거를 만들느냐 이런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그걸 보기 위해서 잘 준비를 해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내년이 벌써 예고가 됐어요. 1월 9일부터 2024년 1월 9일부터 10일까지 그 기간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대덕특구 참관단을 구성을 해서 한 40여 분이 과학기술계에 있는 분들이 같이 가서 서로 관점을 고려하고 했는데 내년에도 그 참관단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같이 가셔서 그런 현장을 보고 서로 느끼고 그 에너지가 또 우리 대덕특구에 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스파크클럽 그 1시간 지금 30분이 좀 이렇게 지났는데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고요.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좀 보완점도 있고 좀 앞으로 해나갈 것들이 더 많지 않았나.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CS 갔다 왔더니 너무 할 일이 많아졌다. 너무 생각하는 꿈들이 많아졌다. 이런 표현들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런 자극을 제대로 받고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정말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이야기를 많이 해나가면서 예, 우리를 좀 좋게 혁신스럽게 이렇게 바꿔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너무 현장에 다녀오시고 오늘 새벽에 오셔서 바로 또 방송해 주시라고 정말 고생하셨는데 모두에게 박수를 드리면서 우리 특구 50주년 또 생일 축하도 하면서 큰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